지갑 하나를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안에 돈에는 단 한 푼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돈을 훔쳤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갑을 주었을 때 저는 그 안에 돈을 세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인을 찾아주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리고 제가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럼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횡단보도 앞이었습니다. 김준호는 28배 나이에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공사장을 전전하며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새벽같이 일어나 공사장에서 하루 종일 시멘트 자루를 나르고 철근을 옮기는 고된 노동을 마친 참이었습니다. 온몸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어깨와 허리는 쑤시고 아팠습니다. 주머니에는 오늘 받은 일당 7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월세방 월세 납부일이 코앞이었고 냉장고에는 라면 2개와 김치만 남아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준호는 발밑에 떨어진 검은색 가죽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재질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지갑을 찾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을 주워들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이 두둑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5만 원권 지폐와 수표가 빼곡했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1,0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1,000만 원. 자신에게는 몇 년 모아도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이 있다면 밀린 월세를 낼 수 있고 오랫동안 고장난 휴대폰도 바꿀 수 있고 제대로 된 식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명함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서우진, 우진 메디컬 대표이사,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었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골에서 홀로 농사를 지으시며 준호를 키우신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우리는 가난해도 양심만큼은 부자로 살아야 한다. 남의 것에 손 떼는 순간 내 영혼까지 가난해지는 거란다. 준호는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명함에 적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지갑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로비와 샹들리에가 준호를 압도했습니다.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 앉은 젊은 여직원이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준호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저, 서우진 원장님께 전해드릴 것이 있어서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원장님 지갑을. 그때 안쪽에서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서우진 원장이었습니다. 명함 사진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준호는 얼른 지갑을 꺼내 보였습니다. 원장님, 혹시 이거 잃어버리신 거 아니신가요? 서우진은 지갑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내 지갑이네. 어디서 주웠어? 강남역 근처 횡단보도에서 주웠습니다. 서우진은 지갑을 받아들고는 얼른 안을 확인했습니다. 현금을 세어보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이 다 있네? 네.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서우진은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땀과 먼지로 더러워진 작업복, 낡은 운동화, 거칠어진 손.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정말 한 푼도 안 건드렸어? 네. 이상하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니. 서우진의 말투에는 감사보다는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준호가 돌아서려는데 서우진이 말했습니다. 잠깐. 사례는 해야지. 서우진은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5만 원. 수고했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에이, 그래도. 받아. 정말 괜찮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우진의 눈빛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묘한 경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월세방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이상하게 기분이 무거웠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참았습니다. 엄마, 오늘 좋은 일 했어. 그래. 무슨 일인데? 그냥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살았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는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준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준호에게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준호 씨 맞습니까?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강남경찰서입니다. 지금 서출소까지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서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빨리 나와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현장 소장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양해를 구하고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40대 여자 형사가 준호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준호는 긴장한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제 우진 메디컬 서우진 원장의 지갑을 주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서우진 원장 측에서 진술하기를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이 1,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준호 씨가 돌려준 지갑에는 1,000만 원만 있었다고 하더군요. 준호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지갑을 주운 즉시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시면 CCTV에는 김준호 씨가 지갑을 줍는 장면만 나옵니다. 그 안에 얼마가 들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저는 정말 서우진 원장은 그날 아침 은행에서 1,500만 원을 인출했다는 거래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쓴 돈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준호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좋은 일하고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합니까? 조사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고 준호는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우진은 준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00만 원을 횡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준호에게 법원의 소장이 날아왔을 때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을 신청했지만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은행 거래 내역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김준호 씨는 지갑을 줍던 당시 안에 정확히 얼마가 들어 있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안 가져갔습니다. 법정에서는 진실이 아니라 증거가 중요합니다. 소송은 몇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준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소송 때문에 공사장 일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결국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월세를 밀렸고 집주인은 당장 나가라고 독촉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김준호 씨, 남의 돈 가로챘다며 지갑 줍고 선행 행세하면서 돈은 챙겼다고 하던데 동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준호야. 어머니는 야윈 아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 나 정말 안 가져갔어.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준호는 어머니 품에 안겨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내가 바르게 산 건 하늘이 알고 있단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내 양심이 알고 있잖니.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판사는 서우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은행 거래 내역과 진술을 토대로 볼 때 피고가 500만 원을 횡령했을 개연성이 인정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소송 비용을 배상하라. 준호는 법정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500만 원. 자신에게는 몇 달 모아도 갚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로 흐르는 검은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젊은이.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제발 하지 마요. 삶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자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왜 저를? 나도 한때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살았고 지금은 의미 있게 살고 있어요. 여자는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단 내려와요. 제발. 준호는 여자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천천히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여자는 준호를 근처 24시간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앞에 놓고 여자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내 이름은 최영희예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최영희는 준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갑을 주었던 일, 소송을 당한 일, 모든 것을 잃은 일. 그 서우진이라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최영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최영희는 준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나한테 작은 식당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일하면서 다시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 서우진이라는 사람에게 진실을 밝힐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영희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천천히 생각해봐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준호는 최영희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준호의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우진,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나도 당신에게 진실을 보여줄 것이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최영희의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밤마다 준호는 작은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서우진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준호는 인터넷 기사와 병원 홈페이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서우진의 일상, 습관, 병원 운영 방식, 주변 인물 관계까지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우진은 매주 금요일 저녁 강남의 한 고급 바에서 의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다. 준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준호는 낮에는 식당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밤에는 서우진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병원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서우진의 모든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자주 가는 식당, 만나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준호는 서우진 병원의 전 직원을 찾아냈습니다. 이순희, 3개월 전 서우진 병원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간호사였습니다. 준호는 이순희를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실은 서우진 원장님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순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 얘기는 하기도 싫어요. 저도 서우진 원장님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순희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악질이에요. 저도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사소한 실수 하나로 해고당했어요. 퇴직금도 제대로 안 줬고요. 혹시 서우진 원장님에 대해 더 아는 게 있나요? 이순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있죠. 그 사람 병원 운영하면서 불법적인 일 많이 했어요. 무면허 시술도 하고 환자들한테 과잉 진료도 하고 심지어 이순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의료기기 구매할 때 리베이트 받고 세금도 제대로 안 내요. 병원 장부 2개 만들어서 관리하거든요. 준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나요? 제가 일할 때 그 장부를 봤어요. 그리고 이순희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혹시 몰라서 일부 자료를 복사해뒀어요. 언젠가 이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호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써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 사람 제대로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준호는 이순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USB 안에는 놀라운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의 이중장부, 불법 리베이트 내역, 무면허 시술 기록까지. 하지만 준호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준호는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서우진이 자주 가는 고급바에 취직했습니다. 바텐더 보조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님들 술 심부름하고 테이블 정리하면 돼. 어렵지 않아. 매니저는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서우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2번째 금요일이었습니다. 서우진이 동료 의사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호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우진은 준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서우진과 동료들은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서우진. 요즘 장사 잘 되지? 그럼. 한 달에 순수익이 억 단위야. 대박이네. 비결이 뭐야? 서우진은 술에 취해 허풍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은 몰라. 얼마나 마진이 붙는지. 수술비에 기기값, 약값 다 부풀려서 받는 거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뭘? 장부만 잘 관리하면 돼.
세무조사 나와도 이중장부 있으면 문제 없어. 준호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서우진은 계속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얼마 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어떤 가난한 놈이 내 지갑을 주워서 돌려줬거든. 오, 착한 사람이네. 착해봤자 뭐해. 그 새끼 골탕 먹여줬지. 무슨 말이야? 서우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갑에 1,000만 원 있었는데 1,500만 원 있었다고 거짓말한 거야. 은행 거래 내역도 조작하고. 그래서 그 새끼 고소했지. 동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재밌잖아. 가난한 주제에 건방지게 사례금도 안 받더라고. 한번 혼내주고 싶었어. 어차피 그 새끼는 변호사도 못 구할 테니까 내가 이길 거야. 동료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우진은 신나서 계속 떠들었습니다. 준호는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참았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서 서우진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러면 계획이 망가질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서우진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준호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준호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이순희에게 받은 USB 자료, 서우진의 술자리 녹음 파일, 그리고 준호가 직접 조사한 서우진의 불법 행위 내역까지. 하지만 준호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준호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준호는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병원의 탈세 의혹을 제보하고 싶습니다. 세무사는 준호가 가져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이중장부네요. 그리고 이 리베이트 내역도 불법입니다. 정식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에서 특별 세무조사를 나갈 겁니다. 이 정도 규모면 병원이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신고하겠습니다. 며칠 후 국세청에서 서우진의 병원에 세무조사를 나왔습니다. 서우진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조사예요? 우리 병원은 모든 세금 제대로 내고 있습니다. 일단 장부부터 보여주시죠. 서우진은 준비해둔 가짜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관은 이미 진짜 장부 사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장부입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럼 이건 뭐죠? 조사관은 진짜 장부 사본을 펼쳤습니다. 서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이중장부를 작성하셨네요. 그리고 실제 수입보다 훨씬 적게 신고하셨고요. 이건 명백한 탈세입니다. 서우진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국세청은 즉시 병원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서우진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준호의 계획 중 첫 번째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준호는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에 서우진의 무면허 시술과 과잉 진료를 신고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해당 병원에서 간호사가 시술을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권유한 내역도 있고요. 보건복지부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준호는 언론에도 제보했습니다.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탈세와 불법 시술 의혹. 기사가 나가자 서우진의 병원은 순식간에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환자들은 병원을 떠났고 직원들은 사표를 냈습니다. 서우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했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며칠 후 서우진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준호 씨, 이게 당신 짓이죠? 준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당신이 나를 신고한 거 맞죠? 어떻게 그런 자료를 구했어요? 서우진 원장님, 거짓말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면 언젠가는 그 거짓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뭐? 원장님이 저를 고소할 때 사용한 은행 거래 내역, 그거 조작한 거 맞죠? 서우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동료들한테 자랑하셨죠. 가난한 놈 골탕 먹였다고. 재미있었다고. 그걸 어떻게 녹음했습니다. 원장님의 자백을 전부. 서우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제출할 겁니다. 원장님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거고요. 잠깐만요. 우리 합의할 수 없을까요? 서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돈도 드릴게요. 제발. 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원장님도 법정에서 증거와 싸워보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는 즉시 변호사를 통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서우진을 무고죄와 증거 조작,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법정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서우진 원장이 술자리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녹음 파일입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갑에 1,000만 원 있었는데 1,500만 원 있었다고 거짓말한 거야. 은행 거래 내역도 조작하고. 서우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둘째, 서우진 원장이 은행 직원을 매수해 거래 내역을 조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변호사는 이순희가 제공한 자료와 은행 내부 고발자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셋째, 서우진 원장의 다른 불법 행위들입니다. 탈세, 무면허 시술, 과잉 진료 등. 서우진의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서우진은 원고 김준호를 무고한 혐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억 원을 배상하고 무고죄 및 증거 조작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 있던 방청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우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준호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직한 청년, 치밀한 계획으로 진실 밝히다. 선행이 악행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다. 많은 언론이 준호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서우진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사 면허도 취소되었습니다. 탈세와 불법 시술로 인한 추가 형사처벌도 받았습니다. 병원은 문을 닫았고 서우진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준호는 위자료 1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다음 날 최영희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정말 수고 많았어. 아닙니다. 저를 도와주신 최영희 이모님 덕분입니다. 최영희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나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 네. 이 식당을 내가 맡아보지 않을래?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은퇴하고 싶어. 내가 이 식당을 책임지고 운영해줬으면 좋겠어.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너는 할 수 있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내가 다 봤어. 그리고 최영희는 준호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싸웠어.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식당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정직한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은 근처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식당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식당 한쪽에는 나눔의 벽이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 식사권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준호는 매달 수익의 일부로 무료 식사권을 만들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하세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힘들 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돌려드릴 차례죠. 어느 날 식당에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초라한 옷차림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저 무료 식사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남자는 부끄러운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따뜻하게 웃으며 남자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따뜻한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준호는 특별히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 남자에게 대접했습니다. 남자는 식사를 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한때 밑바닥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고 모든 걸 잃었죠. 그런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옳은 방법으로 싸웠죠. 준호는 남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것 같네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바르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됐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준호야. 잘 지내니? 응. 엄마, 오늘도 좋은 일 했어. 그래. 어떤 일인데? 누군가에게 희망을 줬어. 그리고 깨달았어. 뭘?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거라는 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함을 잃지 않고 옳은 방법으로 싸우는 거라는 걸.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웃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 자랑스럽다.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살았어. 가난해도 양심만큼은 부자로 살라고. 그래. 그게 진짜 부자란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사람이지. 전화를 끊고 준호는 식당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공간. 정직하게 일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곳. 준호는 이곳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몇 년 전 한강 다리 위에서 죽음을 생각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만약 포기했다면 지금의 이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식당을 3개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각 식당마다 나눔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들 하지만 준호 씨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운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사람들은 준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느 겨울날 저녁 준호는 최영희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70대가 넘은 최영희는 작은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왔구나. 이모님 건강하시죠? 응, 잘 지내고 있어. 준호는 최영희 옆에 앉았습니다. 이모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이모님 덕분이에요. 최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싸웠기 때문이지. 하지만 제가 서우진에게 한 일이 복수였잖아요. 그게 옳았을까요? 최영희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너는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어. 그냥 진실을 밝혔을 뿐이야. 서우진이 저지른 범죄를 세상에 드러냈을 뿐이지. 그래도 복수와 정의는 달라. 복수는 상대를 해치려는 거고 정의는 진실을 밝히는 거야. 너는 정의를 위해 싸웠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준호야. 최영희는 준호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정직과 선택이 결국 인생을 바꿔. 내가 처음에 지갑을 돌려준 선택, 포기하지 않은 선택, 바른 방법으로 싸운 선택. 그 모든 선택이 지금의 너를 만들었어.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정직과 선택이 결국 인생을 바꾼다. 그것은 진리였습니다. 준호가 지갑을 돌려준 선택, 한강 다리에서 내려온 선택, 포기하지 않고 싸운 선택. 그 모든 선택이 지금의 준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도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따뜻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정직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준호의 삶이었습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따뜻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